Russia has jeopardized the United States security interest, and we can no longer be restricted by the treaty while Russia shamelessly violates it. 여러분, 앞에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이 INF를 탈퇴하는 그런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탄도미사일들이 개발되어 왔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배치하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추리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INF가 일어나기 전에 당초에 어떻게 미사일들이 개발되어 나왔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죠. 냉전 중이었던 러시아와 미국이 거의 동시에 50년대에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합니다. R5가 러시아 최초의 핵탄도미사일이었다고 하고요. 이 RSD-10 파이오니를 기점으로 해서 서방이 소련에게 탄도미사일 경쟁에서 밀리는 추세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할 만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별로 내놓지를 못하다가 1983년 돼서야 이제 퍼싱 미사일을 개발 배치를 하게 됩니다. 퍼싱은 사정거리가 1800k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줄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가 2000에서 2100km인 걸 계산을 하면 유럽에서 발사를 해도 모스크바까지 도달을 못하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련 군부는 이것은 미국이 하는 말이고 실제는 2500km 정도 날아갈 거다라고 추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타겟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당시 퍼싱 미사일이 소련의 미사일에 비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질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항 미사일입니다. BGM-109G 그리폰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을 그때 처음으로 개념을 정립해서 만들게 되죠. 결국은 탄도미사일로는 열세에 있게 된 서방 측이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을 보조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열세를 채우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양측이 모두 비슷한 상태가 되므로 이때 역사적인 INF 협정이 87년에 맺어지게 되죠. 정식 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500km에서 5500km 사이에 있는 중거리 지상 발사형 탄도 미사일을 서로 폐기하게 되죠. 이 협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냉전이 중지되고 서로가 전쟁을 하지 말자는 분위기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INF에서 미국이 탈퇴를 한 것이죠. 미국은 그 원인을 러시아가 계속 협정 위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실제 이유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때문이라는 거를요.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 어떻게 탄도미사일 개발을 해왔는가를 잠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은 냉전이 한참이던 50년대, 60년대에 중국도 자체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풍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개발을 하죠. 이런 50년대, 60년대의 중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그야말로 그 집안에서 개발해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주의를 하지 않았죠. 71년에 동펑5의 그 시험 비행에 성공을 하고요. 사정거리 12,000km에서 15,000km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 기술 내용은 상당히 열악했던 모양으로 개발이 71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는 10년 뒤에나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현대화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동풍 15호가 90년대 초에 개발 배치가 되는데요. 사정거리는 600km 정도이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없는 모델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는 모두 방어용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풍 15호를 베이스로 해서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꿔서 발사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동풍 21 모델이 91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풍 21이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량된 후속 모델이 나오는데 동풍 21A, 동풍 21C, 동풍 21D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모델마다 사정거리가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2000km에서 3000km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에서 3000km 사이면 아시아 각국은 모두 중국의 타격 범위 내에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괌같이 4,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타격 능력이 안 됐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만 해도 중국이 공격보다는 방어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동풍 21D 모델이 나오면서 중국은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1999년 말에 넥스트 밀레니움에 대한 국가 전략을 세운다는 그러한 사정과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민중들에게는 이 동풍 시리즈가 미국의 항공모함을 아주 틀림없이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소문이 쫙 퍼져서 아주 자부심을 갖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중국 친구들한테 동풍이 그렇게 항공모함을 딱 맞출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건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항공모함 한 척당 동풍 미사일을 10개에서 20대 정도를 발사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뭐 인해 전술로 민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링컨호가 이렇게 딱 그 중국 쪽으로 오면은 링컨 항공모함 위에다가 동풍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한 20개를 쏘면 그 중에 하나쯤은 링컨호에 맞든지 아니면 옆에 바다에 떨어져서 폭발하든지 해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차피 항공모함은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 중국 사람들의 그 인민해방군에 대한 신뢰는 종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중국은 동풍 31을 선보입니다. 동풍 31은 현대적 미사일로서는 진정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성한 모델이죠. 사정거리 10,000km인데다가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 자산을 여기저기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상 적국에게 먼저 타격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07년에 대량형인 동풍 31B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탄두를 구현을 해서 3개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를 하고 사정거리도 조금 더 늘어서 11,2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07년에 동풍 26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 동풍 26은 역시 항공모함 킬러라는 소리가 이게 붙었고요. 외부에는 전혀 모델이 공개되지 않다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대회에 유일하게 서방 측 원수로서 참석했을 때 그때 최초로 공개가 되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좀 인상이 깊죠. 이 동풍 26은 사정거리가 4,000km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량을 거치면서 동풍 26은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3,000km에서 5,471km까지 사정거리가 확대됩니다. 이로써 괌이 공격 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쪽이 이제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었죠. 2016년 랜드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이 만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괌을 동풍 미사일을 사용해서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물량으로 한 100여 발 정도를 먼저 때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괌 기지가 약 11일 정도는 사용 불능이 될 거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괌이 이제 태평양에 전개되는 전략 자산이 모두 모이고 퍼지는 미국 군사력의 집합지니까요. 당연히 타격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보내서 괌을 타격하는 중국보다는 그런 100여 발의 타격을 받고서 약 11일 동안 작전 불능 상태가 될 거라는 분석을 하는 미국 쪽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국의 미사일 능력이 확산되면서 주변 국가들이 모두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 미사일과 관계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인민해방군이라든가 공안 같은 기관과 협력을 하려 제가 애를 쓴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일로 제가 중국의 모 기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부산을 떨더니 저보고 당장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알 거 없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발생해서 그러니 외국인은 기관 내에 있을 수 없다. 나가라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쪽에 나갔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서 이거 어떡하지? 연락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저녁 때까지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다음 날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난 이대로 기다려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이러고 있던 차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너는 귀국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불안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아, 무슨 큰 사건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쭉 연락이 없는 겁니다.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3주인가 뭐 4주인가 정도 지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상황이 해제됐으니까 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방문을 하면서 참 속으로는 되게 불편했습니다. 일이 뭐 한 달 이상 지연되는 것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이 여의치가 않아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여의치가 않은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는지 무슨 일인지 왜 그러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으니 신용도 많이 떨어지고 말이죠. 아주 입장이 난처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투덜대면서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엄청난 일이 생긴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뭐 아무 일도 없더라. 신문에 한 글자도 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그래가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도가 탄도미사일 타겟 대상 좌표 입력을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두세 개를.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인도에서 자기네 미사일의 타격 대상 좌표를 추정 입력한 거를 여기 중국에 앉아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는 너는 알 거 없고 하여튼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에 들어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 비행기, 폭격기, 전투기도 다 인도 쪽으로 대량 이동을 하고 병력도 상당한 병력을 인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모든 국가 전략 자산이 있는 쪽은 비상상태에 들어가서 방어태세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이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했으면 인도하고 전쟁 날 뻔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최고위층인 주석단이라고 하니까 뭐 주석은 아니었겠죠. 아마 부주석 중에 누구였겠지 싶은데 그 양반이 이제 인도를 방문을 하고 인도 수상 쪽과 협상을 해서 어떻게 잘 해결이 돼서 인도와 중국 간의 분쟁이 봉합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알았다기보다는 이제 느꼈죠. 전에는 만약 이제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영화나 이런 데서 전략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뭐 이러면 저건 뭐 영화 속의 이야기, 나의 현실 생활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몇 마디 평화시라고 하는 시기에 군사적으로 각국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긴장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평화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실제로 각국의 군사적 긴장은 상당히 발생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미사일 능력이 커져갔을 때 인도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것처럼 미국도 절대 좌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러시아도 뭔가 대응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괌이 타격 대상이 됐으니까 미국이 절대 좌시할 수가 없게 됐겠죠. 또 2014년에는 동풍 16이 도입이 되면서 노후 기종인 동풍 11, 동풍 15를 대체를 했습니다. 이때 탄도 중량은 1.5톤이고 사정거리는 1200에서 15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이 2017년, 재작년이지 않습니까? 이때 중국에 도입된 새로운 신형 미사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도 뭐 잘 모르는 말인데요. MARV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뭐 탄두의 일종인 모양인데 일단 미사일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재진입을 할 때 예전에는 전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갔기 때문에 예상되는 탄착 지점을 계산해낼 수가 있었는데 MARV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재도립할 때 방향이라든가 궤도라든가 이런 걸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나 뭐 이런 미사일들이 방어용 미사일들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동풍 17 이것이 사정거리 1800에서 2500km를 가지고 이제 도입이 됩니다. 같은 해 동풍 31B형 31을 개량한 31B형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정거리는 12000km고 탄두는 20킬로톤, 90킬로톤, 120킬로톤 핵탄두가 탑재 가능하고 또는 5기의 MIRV, 방금 말씀드린 MIRV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타. 동풍 41이 도입됩니다. 동풍 41은 10개의 탄두를 탑재하고 사정거리가 14,000km에서 15,000km, 개량형의 경우 15,000km까지 도달을 한다고 하고요. 속도가 무려 마하 25입니다. 그런 엄청난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타격 지점의 오차 범위는 100m에서 200m 정도로 매우 정확하고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이 동풍 41로 지구상의 어느 장소라도 타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게 됐고요.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일단락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동풍 41의 시험 발사는 2012년부터 있었고 도입이 됐던 2017년 이후인 2018년,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도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더 개발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이런 상황을 볼 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INF가 문제가 되었던 거죠. 원래는 소련의 발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자기 발의 족쇄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 증거로 INF를 탈퇴하자마자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테스트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시아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일하는 걸 보면 정말 기동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 나오면 착착착착 밀어 나가니까요. 단지 그렇게 기동성 있고 스피디하게 일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그렇게 급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해달라는 국가가 있을까요?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게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괌이죠. 기존의 상황이라면 호주가 거론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주도 거론되는 이유는 중국의 남부가 도달거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작전 범위 내에 상당한 비중을 남중국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느 나라든 어느 지점이든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져다 놓으면 바로 우리의 타격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문제죠. 그런데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 대한민국,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두 번째, 일본. 일본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져다 놓게 되면 곧바로 반향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퍼집니다. 러시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중국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쁠 게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이 자국 영토를 전부 타격 범위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이 배치한다고 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대상이 되고 있는 호주. 파이브 아이즈 국가이고 미국과는 아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죠.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완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괌에 갖다 놔도 될 일 같았으면 굳이 무슨 아시아 국가에 배치를 하겠다는 등 뭐 이렇게 난리를 안 떨어도 됩니다. 괌은 본래부터 군사 기지고 미국의 태평양 전력이 대부분 모이는 곳이고 거기에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놓든 안 갖다 놓든 뭐라고 할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괌은 처음부터 대안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완은 어차피 중국으로부터 무력 통일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거꾸로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하는 게 국가 안보에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타이완은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자국 방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중국의 방해로 인해서 제대로 외국으로부터 무기도 사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타이완은 중국의 규모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비대칭 전력의 개발에 주력을 해왔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선택과 집중의 하나가 미사일 개발이었습니다.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에 의해서 개발하는 미사일의 거리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타이완은 그런 구석이 없죠. 그래서 이미 중국을 겨냥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사일이 윈펑 미사일인데요. 1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주 개발한 그런 미사일이죠. 중산과학연구원에서 개발했고 속도는 마하 3, 마하 3 정도로 다소 늦지만 사정거리는 1500km에 달하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개량형은 2000km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4년부터 양산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 배치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잠수함이나 동펑 미사일, MIRV 등으로 타이완을 공격해 오면 타이완은 바로 이 윈펑 미사일을 사용해서 중국 본토에 있는 전략 거점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량형이 완성이 되면
베이징도 그 타격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꾸로 말해서 중국은 많은 병력과 자원을 가지고 집중해서 타이완을 공격할 수 있겠지만 국토가 넓은 중국의 특성상 타이완이 넓게 산재되어 있는 중국 내의 대도시나 군사 거점이나 전략 거점을 공격할 경우에 그 방어가 도대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이 타이완이라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국 본토를 포함해서 지금 계속 갈등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에 있어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인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이완에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경우는 중국 입장에서 곧바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죠. 또 타이완은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타이완 내에 배치하도록 하게 한다면 당연히 그 대가로서 안보 보장을 요구하거나 실질적인 안보 보장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의 정책인 이상에는 명문 협정으로서 무슨 안보 조약 같은 걸 맺을 수는 없겠지만 미국 시설이 들어가고 미군이 타이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 자체로 과거 우리나라가 휴전선에 있는 미군이 인계철선의 역할을 한다고 그 인계철선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장해 준다고 하듯이 타이완도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크죠. 거꾸로 미국 측이 계산이 복잡하겠죠. 타이완에 갖다 놓게 되면 중국과 곧바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론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배치 대상 지역에서 타이완이 나타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주의하는 것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어느 정도 시점에 언제까지 아시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한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수개월 내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진 않으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길어도 1, 2년 내에는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배치를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아마도 1년 정도 시간 내에는 아시아 어디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타이완은 내년 1월 11일이 총통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각을 세우고 대립의 길을 가고 있는 차잉웬 총통이 연임을 하면 좋겠지만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대통령은 아마도 타이완 내에 미국의 탄도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걸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만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라면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수개월 내에 아시아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할 만한 그런 시급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타이완의 총통 선거가 있는 1월 11일 전까지는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벌써 8월이니까 9, 10, 11, 12 약 4개월 내에 어떻게든 윤곽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중국, 미국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도 숨막히는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둘러싼 어떤 사건이 다시 진행이 된다면 곧바로 여러분들께 다시 소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